경수가 공증된 유언장을 발견한다. 현 배우자 이정희에게 전 재산의 80% 상속. 이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경수가 서류를 흔들며 외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 사실 확인. 혼인신고는 위조입니다. 인감도장도 가짜고요. 이정희가 당당하게 인정한다. 그래. 맞아. 혼인신고는 내가 조작한 거야. 경수가 맥주캔을 바닥에 내던진다. 우리를 완전히 엿먹이려는 거였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겨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고 대문 앞엔 우유병 2개가 아침마다 배달되어 놓입니다. 집 앞 골목길은 고요하기만 하고 가끔씩 지나가는 택배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입니다. 이 집의 주인 김동진은 올해로 75살 은행에서 평생을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키 큰 체격에 반백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여전히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무릎이 아파집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엔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점점 더 크게만 느껴지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의 정적이 귓가를 울리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이 조용할 수가 있나? 동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죠. 그런데 한 장이 빠져 있습니다. 가족 사진 중에서 아내가 함께 찍힌 사진들은 모두 치워버렸거든요. 딸 영진이 이런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영진은 올해 53, 2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느라 늘 바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녀는 세무 시즌이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잡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뵐 수 없는 상황이 항상 마음에 걸렸죠. 경수야,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까? 영진이 동생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는 올해 50살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나, 나도 걱정은 되는데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요. 도움 받는 걸 싫어하시고. 경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진이 2층 화장실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난간을 붙잡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일로 영진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진이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동진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조심하면 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영진은 지역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경험 많은 분들이 계시고 단순히 청소나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 정도 오시는 건가요? 보통은 주 3회 정도, 하루에 4-5시간씩 계시죠.
어르신 상황에 맞춰서 조정도 가능하고요. 영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동진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버지, 가정부분 한 분 모셔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의존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동진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직 내가 그 정도로 늙지 않았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영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 받으세요. 동생 경수도 전화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말이 맞아요. 우리도 직장 때문에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동진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며칠만 청소하고 밥 해주는 정도로만 해라. 그리고 나는 간섭받는 거 싫어해. 영진은 복지센터에 연락했고 며칠 뒤 적당한 분을 소개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력도 많으시고 성격도 온화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최미정이라고 하시고요. 그 여자가 처음 집에 나타난 건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동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으며 나이는 대략 7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딸이 미리 연락드렸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영진이 아버지 댁에 들렀는데 미정을 처음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낯설지 않다는 느낌, 아니, 그보다는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죠. 영진은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눈매가 특별히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미정은 영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시죠?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지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미소였거든요. 미정은 첫날부터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어르신, 청소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세요. 그런데 미정은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청소용품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걸레, 청소기, 세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히 찾아냈죠. 점심때가 되자 미정이 부엌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동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나?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냉장고에 두부랑 파도 있고 해서요. 미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수저는 어디 있는지, 밥그릇은 어느 찬장에 있는지 헤매지 않고 정확히 찾아냈거든요. 처음 오신 분치고는 우리 집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동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진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오늘 아버지 댁에 가정부가 왔는데 뭔가 이상해.
낯익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리고 경험 많은 가정부면 어느 집이든 금방 적응하는 거 아닐까?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영진의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늦게 동생 경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오늘 아버지 댁에 온 가정부 좀 이상해. 뭔가 낯익은 것 같은데. 누나,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경수도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진은 그 여자의 눈빛, 그 여자의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을 너무나 빨리 파악하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이 집을 처음 와보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미정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지는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안도 깔끔해졌고 규칙적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정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척척 해내면서 동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어르신,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좋지, 미역국 좋아해. 동진의 대답에 미정은 능숙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안의 재료들도 잘 알고 있었고 동진의 취향에 맞는 간도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진의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아버지 댁에 들렀는데 미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미정이 영진에게 아버님 혈압약은 언제 드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동진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알았지? 말한 적 없는데. 동진이 중얼거리자 미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약통이 보여서요. 보통 고혈압 약은 아침에 드시잖아요. 미정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영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영진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미정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층 안방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진이 말하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영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방이었던 안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쓰던 그 방은 항상 어수선했는데 미정이 정리해서인지 말끔해 보였습니다. 옷장도 정리되어 있고 서랍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아버지, 옷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영진이 말하며 큰 장롱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진이 봉투를 꺼내보니 묵직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은 대부분 색이 바래서 누런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호기심에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영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미정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젊은 시절의 미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진은 사진을 들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동진, 정희. 정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영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정희였거든요. 이정희. 그런데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히 지금의 미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영진은 급하게 다른 사진들도 뒤져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에서 같은 여자가 나왔고 모두 아버지와 다정한 모습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엄마야? 영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와 지금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미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진은 서둘러 편지들도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정희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통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로 쓰여진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다.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어. 우리 집도 마련했으니까 곧 신혼집으로 이사 가자. 편지 내용을 보니 분명히 결혼 전에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진은 손을 떨며 사진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동진이 고개를 돌리자 영진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동진은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 옷장 서랍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 사진들. 영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미정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진의 손에 있는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속 여자가 엄마예요? 영진의 질문에 동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도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때 집 앞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퇴근길에 들른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수가 들어왔는데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경수가 물었습니다. 영진은 사진을 경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이 여자가 엄마 같은데. 경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세요? 미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동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 맞다. 동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랬다. 경수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엄마라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가정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라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다고요? 그럼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고? 그는 탁자 위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3개 내던졌습니다. 캔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동지는 여전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죽었다고 믿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가정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영진은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맞으세요? 그럼 왜 이제까지 소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설명하기 복잡해요. 지금은 그냥 아버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경수와 영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동지는 끝까지 자세한 설명을 피했고 미정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진과 경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평생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가정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경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나,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바보였나? 경수가 영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 영진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화가 나긴 하는데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토요일 오전 영진과 경수는 함께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미정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서로의 정체를 아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진이 문을 열자 미정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죠. 거실에 앉아있던 영진과 경수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서로 다 아는 상황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가 놀랄까 봐서. 이런 방법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 하지만 영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복지센터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미정은 잠시 멈춰서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지센터는 내가 직접 알아본 거야. 경수는 미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의구심이 더욱 커졌거든요. 미정은 집안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등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화장지는 어느 찬장에 보관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경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첫날부터 청소용품이 어디 있는지, 조미료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미정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살던 집이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 동진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 아니, 이정희가 다 준비했더라고. 난 정말 복지센터에서 보낸 줄 알았는데. 동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진은 아직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연락이 없었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약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평소 생활 습관까지 말이죠. 영진은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최미정이라는 분을 저희 아버지 댁에 보내주신 적 있나요?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정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런 이름으로 가정부를 배정해드린 기록이 없어요. 혹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오신 건 아닌가요? 영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수야, 복지센터에서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다고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경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정말로 그들의 어머니가 맞다면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을까요? 다음 날 영진과 경수는 함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미정이 없는 시간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복지센터에서는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오신 건가요? 동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다 준비한 거야. 복지센터 얘기도 가정부로 오는 것도 다 그 사람 계획이었어. 영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아셨던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정말로 복지센터에서 보낸 줄 알았지.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 집안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내 약이 어디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서 동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수가 다그쳤습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이들이 놀랄까봐 천천히 알려달라고. 동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랬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이 따뜻해지더라고. 영진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생일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연락이 없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동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정희가 다 알아본 것 같아. 너희들 근황을 계속 지켜봤나 봐. 이 말을 들은 경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켜봤다고요? 그럼 우리를 몰래 조사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동진의 대답에 영진과 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의 삶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경수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척하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를 몰래 조사하고 거짓말로 집에 들어오고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동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정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동진은 급하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얘기 그만하자. 나중에 다시. 미정이 들어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찍 왔네. 미정이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세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영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정은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오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계획한 거야. 미안해. 왜요?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오시면 안 됐나요? 미정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너희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근황도 다 알아보신 거예요?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다 조사하신 거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영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버리고 가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일이었어.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워. 경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우리는 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복잡하다고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날 밤 미정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영진과 경수는 아버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엄마가 우리를 몰래 지켜봤다고 생각하세요? 동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너희 일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죠? 경수가 물었습니다. 동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목적이 있었거든. 그날 오후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정의 진짜 목적. 영진과 경수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진과 경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정희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은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거든요. 특히 경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나, 그 사람이 정말 단순히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 온 걸까? 경수가 영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너무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 수요일 오후 경수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아버지 댁을 들렀습니다. 이정희가 없는 시간에 혼자 있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동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동지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 정희가 온 이후로 계속 마음이 복잡해. 경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일은 없으셨어요? 동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얘기요?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유언장이나 재산 정리 같은 얘기 말이야.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동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뭔가 이상해.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경수가 추궁했습니다. 동진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은행 계좌는 몇 개나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경수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신 건 아니죠? 동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말했어. 그런데 정희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때 경수의 눈에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것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서류들은 뭐예요? 경수가 가리키자 동진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그거 정희가 가져온 거야. 경수는 허락을 구하고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들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현 배우자 이정희에게 전 재산의 80%를 상속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혼인신고까지 완료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정희가 준비한 거야. 나한테 설명해 주면서 사인만 하라고 했어.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신 거예요? 정희가 설명해 줬어.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서로 돌볼 수 있다고. 동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류 곳곳에는 낯선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 이분 아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희가 소개해준 분이야. 경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경수는 급하게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당장 아버지 댁으로 와봐. 큰일 났어. 영진은 경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영진이 도착하자 경수는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까지 끝난 상태야. 영진도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버지, 정말 이런 걸 사인하신 거예요? 동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영진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경수가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누나, 이것 봐. 유언장 작성일이 이정희가 온 지 일주일 후야.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다는 거잖아. 영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정희의 계획은 훨씬 치밀했던 거죠. 그럼 우리 가족을 완전히 엿먹이려는 거네. 영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았어. 경수는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으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급하게 서류들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희가 거실로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이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영진이 일어나며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걸 사인받은 거예요? 이정희는 잠시 멈춰서더니 의외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다 설명하고 동의받았어.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가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유언장, 혼인신고, 이런 게 다 설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아버지와 법적으로 다시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게 줄 거라고 약속받았어요. 그 말에는 어떤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약속이요? 언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정희가 대답하기 전에 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희가 다 준비했어. 난 그냥 사인만 했어. 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이정희는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게는 다른 이유가 있어. 그 말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진과 경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이 서류들이 진짜 유효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경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영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김민수 변호사가 누군지도 알아봐야겠어. 뭔가 수상해. 두 사람은 이정희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영진과 경수는 약속한 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직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은 현재 장기 휴가 중이세요. 언제 돌아오실지도 미정이고요. 영진과 경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런 중요한 서류를 작성해 놓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이 정말 여기서 작성된 건가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사무실 도장이 맞기는 한데 이런 업무 기록이 없어요. 영진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럼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김 변호사님이 돌아오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사무실을 나온 영진과 경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희가 가짜 서류를 만든 걸까? 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유효한 서류인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건가? 그때 영진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경수야, 우리 이모한테 가보자.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어.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모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오후에 두 사람은 이모 집을 찾았습니다. 이모는 영진과 경수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이정희 얘기를 꺼내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희 엄마 얘기를 왜 갑자기? 이모, 사실 엄마가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댁에 계세요. 이모는 깜짝 놀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살아있다고? 영진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온 거구나. 이모, 그때 엄마가 왜 집을 나가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때 일은 정말 복잡했어. 이모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희가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가 강제로 내쫓은 거야. 영진과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럴 리 없어요. 너희 아버지. 그때 다른 여자가 있었어.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였는데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기까지 했지. 너희 앞에선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말이야. 경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정희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 여자와 살겠다고. 너희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 영진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거예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희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대. 그런데 이모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그때 유산했어. 유산이요?
셋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외도하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에 유산했어. 영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그 여자도 떠났어. 1년도 안 되어서 말이야.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정희를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정희는 이미 어디로 가버린 후였어. 경수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엄마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외롭다고 하면서 정희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성격상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이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정희가 아픈 건 아닐까? 아프다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 그때가 한 2년 전이었나? 영진과 경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정희가 아프다면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이모,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파 보이셨어요? 많이 말랐고 얼굴색도 안 좋았어. 그리고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 병원에 다닌다고는 했는데. 이모의 말을 듣고 있던 영진은 문득 이정희의 최근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돌아온 걸까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정희가 얼마나 너희들을 그리워했는지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진과 경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누나,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나?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엄마도 복잡한 마음일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동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모한테 들었는데. 영진이 말을 시작하자 동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한테 뭘 들었다고? 엄마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요. 동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다 말했구나.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엄마를 내쫓으신 거예요? 그때는 젊었어. 바보 같은 일을 했지. 동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경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유산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동진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정희는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진이 이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그때 일 정말 힘드셨죠? 이정희는 잠시 멈춰서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 일을 왜 들춰내니? 엄마. 경수가 처음으로 이정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아프신 거예요? 이정희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이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됐구나.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희가 이제 숨길 것도 없네라고 말한 후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거든요. 영진과 경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동정,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죠. 이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법적으로 다시 부부야. 그리고 이 집은 내게 줄 거라고 약속받았어. 경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가정부로 속여서 들어오시고 몰래 서류 꾸미시고. 이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거든. 그럼 정말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네요. 영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니야. 내게는 다른 이유가 있어.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픈 게 정말이야?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 길어야 1년. 그 말에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요?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병이세요? 말기암이야. 이미 많이 진행됐어. 이정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 경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너희들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로 너희 아버지를 돌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경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정말로 휴가 중인지 그리고 그 서류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가 경수를 맞아주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 말씀이시죠?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경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일이요?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급하게 서류를 부탁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처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여성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경수가 이정희의 특징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김 변호사님이 그 일 처리하고 바로 사라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에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경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서류들이 위조된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를 가져오시면 정확히 감정해 드릴게요. 만약 위조된 거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경수는 서둘러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이정희가 없는 시간이었고 동진은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서류들을 챙겨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서류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인감도장이 위조된 것 같네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도 일부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경수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유언장은 진짜 같은데? 진짜요? 네, 필적도 맞고 인감도 진짜예요. 이 부분만은 정말로 본인이 작성한 것 같아요. 경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혼인신고가 무효라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없어질 거예요. 그날 저녁 경수는 영진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나, 혼인신고는 가짜래. 하지만 유언장은 진짜고. 영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엄마한테 재산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네.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짜 혼인신고서를 만든 건 뭐야?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 경수는 분노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이정희를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이정희가 올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댁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정희가 들어오자 경수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혼인신고는 가짜고 인감도장도 위조된 거라고 하네요. 이정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정희의 대답은 의외로 솔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내가 조작한 거야. 영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이정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진짜야.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써준 거거든. 동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럼 혼인신고는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수가 따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너희들이 이해할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이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서류 위조는 범죄잖아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게 해줘. 뭘 더 말하시려고요? 경수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을 받는다고 해도 병원비로 다 나갈 거야.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마지막에 가족이랑 함께 있는 거였어. 재산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영진과 경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조작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정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정희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진실이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진과 경수는 이정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서류 위조는 분명한 범죄였지만 이정희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경수가 영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서류 위조한 건 분명하고 아버지까지 속인 거고 영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진이 갑자기 영진과 경수를 부른 것입니다. 너희들 당장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동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급해 보였습니다. 밤 9시 영진과 경수가 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이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영진이 물었습니다. 동진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정의에 대해서. 동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있어. 경수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더 아시는데요? 동진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 아니, 이정희. 그 사람이 말기암인 건 정말이야. 영진과 경수는 이미 들었던 얘기라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들었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동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선고받고 나를 찾아왔어.
마지막으로 너희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동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동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정이 혼자 세운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서류 위조하는 것도 가정부로 속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거실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영진과 경수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경수가 다그쳤습니다. 그럼 우리를 같이 속인 거예요? 미안해. 동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영진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네요. 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어. 정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잖아. 경수가 주먹을 쥐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연극을 한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속이면서. 정의 아이디어였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자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매우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정희의 모습을 본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미안해.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어. 이정희는 벽을 짚고 겨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진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정희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이정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누가 봐도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대. 3개월, 길어야 4개월이라고 했어. 경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정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급했어. 너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거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진이 이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아이들한테 다 말했어.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동진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이들이 알 권리가 있어. 동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영진과 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 아버지까지 공범으로 만들어서. 영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재산은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 이정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경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은 왜 쓰신 거예요? 동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희가 병원비 걱정을 하더라고.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 이정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그리고 이 집도 유산도 다 병원비로 나갈 거야. 결국 너희한테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이정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고 손수건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영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동진이 이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고마웠어. 마지막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정희도 동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고마웠어. 영진과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분노와 원망이 모두 사라지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남았거든요. 엄마. 영진이 처음으로 이정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정희는 영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마지막에 엄마라고 불러줘서. 그리고 경수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잘 자랐구나.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망은 모두 내려놓고 그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정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영진과 경수는 매일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영진이 이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엄마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정희는 소파에 기댄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볼까? 경수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리 좀 할 줄 알거든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마지막에라도 엄마 역할 좀 하게 해줘. 그 말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다가도 자주 쉬어야 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벽에 기대어야 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이정희는 가족들 앞에서 최대한 괜찮은 척했습니다. 영진과 경수는 이정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이정희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것마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거든요. 너희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집을 나가면서도 이것만은 챙겨갔어. 앨범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지만 사진들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영진과 경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상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엄마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셨다니.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의 이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영진과 경수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이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에도 멀리서나마 지켜봤거든.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운동회. 몰래 가서 봤어. 경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 내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면서.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동진도 앨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희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당신이 알면 막을까봐 숨겼어. 하지만 정말 보고 싶었거든. 특히 아플 때는 너희들 생각만 했어. 며칠 후 이정희는 영진과 경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정희는 작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통장 표지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영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거야. 청소일도 하고 식당일도 하고 너희들 앞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하루하루 아껴가며 모았어.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많이 써버렸어. 항암 치료하면서 수천만 원은 나갔지. 이것도 얼마 남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너희들한테 남기고 싶었어. 영진은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엄마가 치료비로 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치료는 포기했어.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 그로부터 2주 후 이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진과 경수는 교대로 간병을 했고 동진도 24시간 이정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영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병원은 너무 차가워.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보내고 싶어. 이정희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약해져 갔습니다. 말소리도 작아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올 때면 힘을 내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이정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자.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영진이 이정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경수는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정희는 겨우 몇 숟가락 뜨고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밥이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동진이 이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고마웠어.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정희도 동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용서해줘서. 식사 후 이정희는 영진과 경수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잘 돌봐드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실 거야. 그리고 이정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쓰려던 편지야. 나중에 읽어봐. 지금은 너무 슬플 거야. 그날 밤 새벽 2시 이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진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마치 잠들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고마웠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정희가 원했던 대로 화장을 했고 유해는 동진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면 함께 묻어달라는 이정희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영진과 경수도 그 뜻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영진과 경수는 이정희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영진과 경수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심어놓은 작은 화분들이 새싹을 틀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진짜로 우리 엄마였네. 끝까지 말 안 하고 가네. 경수가 된장찌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너희한테 꼭 전해달랬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동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진이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희가 남긴 1억 원은 아버지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친 이들에게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이정희의 마지막 선물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과 함께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